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전기학원에서 논술반 강의를 맡고 있는 송재준 기술사라고 합니다. 제가 발송배전 기술사 128회 1, 2교시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전반적인 난이도를 좀 시작하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1교시는 조금 무난한 편이었고요. 2교시도 어느 정도 많이 무난한 쪽에 해당이 될 것 같고, 그 3교시는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4교시도 1, 2교시보다는 조금 어쨌든 어려운 축에 속하지 않았나 싶고요. 중요한 건 내가 몇 개를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어본 걸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이 시험 자체가. 이제 물어본 걸 정확하게 써야 점수가 나올 거고, 그 점수를 받아야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걸 얼마나 정확하게 썼느냐가 아무래도 그게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이게 전반적인 전체 난이도를 봤을 때는 딱 발송배전 기술사 평균 난이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평균 난이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지난번 회차가 127회가 0명이었고 1차 합격자가 126회 때도 5명이었기 때문에 이번 회차는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좀 합격자 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만한 회차이긴 하고요. 뭐 어디까지나 그거는 뭐 예상이기 때문에 결과를 항상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서도 합격자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예상치 않게 또 합격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뭐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실망도 하지 마시고 확신도 하지 마시고 포기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다음 회차 129회가 이제 뭐 내년에 있겠지만, 바로 이번에 잘 봤든 못 봤든, 합격을 할 것 같든 안 할 것 같든, 뭐 다음 회차 129회를 준비를 하시는 게 항상 원칙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126회하고 127회가 약간 시사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었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그렇다고 시사적인 문제가 적정하게 나왔지 또 지난번처럼 또 많이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항상 버스를 뒤에서 쫓아가면은 그 버스를 탈 수가 없잖아. 버스는 어떻게 해야 돼? 다음 버스가 올 때 기다렸다가 타야 되잖아. 이게 항상 공부라는 게 이 직전 회차에 어떻게 나왔으니 또 그걸 한다, 이게 아니고 항상 내가 탈 수 있는 버스를 탈 수 있을 준비를 정류장에서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정류장 정확한 위치에 빨리 가서 오면, 문이 열리면 빨리 탈 수 있게 몸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앞에 갔던 버스를 아무리 쫓아가봐야 그 버스는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 회차도 전형적인 좀 그런 형태를 보고, 또 이제 또 다음 회차가 또 어떻게 나올 거냐, 이것도 섣불리 예측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난이도는 딱 평균 난이도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1교시 1번부터 보시죠. 자, 1교시 10점짜리 문제인데, 1교시 1번에 일단 시험장에 가면 문제가 길면 당황하잖아. 다짜고짜 1번부터 뭐 그림이 잔뜩 나오고, 이거 어디서 많이 잘 안 본 그림인데,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당황하셨죠, 사실. 1번 당황하십니다. 이게 출제자도 마찬가지예요. 1번에 이런 거 배치하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쓱 배치. 1교시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어떻게 되냐면, 앞쪽에 조금 처음 보는 것들 몇 개 이렇게 슬슬 넣어놨다가 뒤에는 이제 흐물흐물해지는 난이도였잖아요, 1교시가. 뭐 9번부터는 쫙이고, 뭐 거의 다 기존에 있었던 형태고, 뭐 7번도 그랬던 것 같고, 뭐.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상권선 변압기 YY델에서 다음 세 가지의 경우에 영상 등가 회로를 각각 그리시오. 단 상권선 변압기의 등가 회로 임피던스는 ZP, ZS, Z, T 기호를 사용해라. 이게 이 문제 잘 보시면 상권선 변압기 회로도가 있고 요게 딱 나오죠. 요게 이게 여기서 이 문제의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계통의 변준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계통에 쓰는 변압기가 우리 계통에서 쓰는 변압기가 이제 상권선 변압기에 쓰죠. YY 델타 변준소에서 쓰는 변압기들이 YY 델타를 다 쓰잖아요. 1차가 Y, 2차가 Y, 3차를 델타를 쓰는 변압기들을 다 쓰는데 그 중에서 765하고 345는 단건이죠. 154 변전소에 있는 MTR만 복권 상권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딱 이건 복권 상권선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그림은 어디서 보냐면 우리가 변전소를 건설하거나 변전소를 계획할 때 뭐를 하냐면 이 변전소의 고장 전류 검토를 해요. 고장 전류 검토를. 고장 전류 검토를 할 때의 상권선 변압, 우리 154 변전소 그 MTR의 정상 임피던스도예요. 이제 제로버스는 사실 없긴 한데 이 제로버스는 영상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정상 임피던스도예요. 이쪽에 그 세컨더리 쪽에 그 2차 측 Y결선 중성점에 NGR 있잖아요. NGR 뉴트럴 그라운드 리액터. 그거 원래 이제 그것까지 있는 형태로 돼 있으면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154 변압기에 있는 것들 이게 NGR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문제 제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이제 무시하고 자 이제 문제가 변압기 중성점을 두 개 다 접지를 안 했을 때 하나를 2차 측만 접지했을 때 양쪽 다 접지했을 때 자 우리 계통의 154 변압기 MTR이 사실은 이거하고 이게 양립을 해요. 1차 측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상권선이 있으면 2차 측에는 NG 뉴트럴 그라운드 리액터를 달고 1차 측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유효 접지가 가능하면 프로팅을 시키고 1차 측을 프로팅을 시켜도 유효 접지 조건에 만족하면 LA를 달고요. 유효 접지 조건에 만족을 안 하면 직접 접지를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렇게 돼 있지. 실제로는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거는 이게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Y 얘 같은 경우에는 YG 델타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양쪽 다 돼 있으니까 YG 델타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두 개 양립하는데 이게 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변전서 주변압기 고장전류 검토를 할 때는 이 케이스하고 이 케이스를 두 가지를 보통 해서 고장전류 검토를 한다 이거죠. 고장전류 검토를.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우리 154 변전소의 고장전류 검토하는 거에 맞춰졌던 문제다. 결국 결론은 뭐겠어요? 웬만하신 분은 손을 못 댄다. 나온 적도 없죠. 이게 웬만해선 손을 못 댔을 게 맞고 문제에서 얘를 줘버렸어요. 문제에서 얘를 줘버렸기 때문에 다르게 영상회로를 그리는 게 안 먹힐 가능성이 많아. 이 기준으로 형태로 우리가 154 변전소 MTR 검토할 때 고장전류 검토할 때 어떻게 검토를 하냐면
이게 영상 리액턴스하고 TR은 정상 역상 리액턴스하고 같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송전솔로에서는 정상 리액턴스의 영상 리액턴스가 4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이유가 뭐였어요? 상호 리액턴스 때문에. 이쪽에서 얘기 나오네요. 저희 수업 마지막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상호 리액턴스 때문에. 그래서 상호 리액턴스가 변압기에서는 상호 리액턴스가 거의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정상분하고 역상분하고 영상분이 유사하다, 거의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상 임피던스 등가율을 줬단 말이에요. 정상 임피던스 등가율을 줬으니 영상 임피던스에 대한 등가율도 같다 이거죠. Z, T 되는 형태로.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3차 권선은 델타 결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부하를 달든 안 달든 절대 이 부하 측, 여기가 뭐 예를 들어 3차 권선에 달려있는 영상, 그 부하에 영상 임피던스가 있다고 쳐도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의미가 없고. 여기는 2차 측에는 원래 우리 MTR 같으면 NGR이 있는데 여기 문제에 NGR을 안 넣어놨으니 NGR을 빼고 바로 단자로 넘어가서 여기에는 2차 권선에 달려있는 영상 임피던스, 그리고 여기에는 1차 측에 있는 영상 임피던스를 표현해주고, 이제부터는 뭐 화살표 그리고 이런 형태로 표현해준 상태에서 이제 영상 등가 회로라고 했으니까 삼상을 일괄해서 대지에 단상 전원을 인가해야 되니까 이쪽을 어싱버스에 물리고서 그 다음에 만약에 1차 측이 중성점이 접지가 돼 있으면 얘를 ON을 시키고 2차 측이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으면 얘가 영향을 미치니까 ON을 시키는 그런 형태의 등가 회로로 해석을 해요. 실제로 전력연구원에서 그 변전소 고장전류 분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양쪽 다 비접지다, 그럼 이거 지우시면 되고, 2차 측 중성점 돼 있다, 그럼 세컨더리 거시고, 1, 2차가 다 돼 있다, 거시고. 이게 등가 회로가 돼요. 근데 사실 제가 답안지는 지금 제가 모범 답안에는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여기 뭐가 원래 들어가야 되냐면 각종 임피던스 식들 있죠. 그리고 어싱버스가 있으니까 뭘로 있냐면 Z 제로버스로 있잖아요. 그럼 ZB에 대한 영상 임피던스까지 식을 적어주면 좀 더 좋겠죠. 식들을. 그거 있잖아요. 2분의 1분의 내 거 남의 거 빼기. 그 식들이 여기 들어와줘야죠, 사실. 그리고 이게 영상 그 마지막에 버스 임피던스는 이 세 개가 가만 보면은 이게 어싱버스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얘하고 병렬, 얘는 직렬이죠. 그러니까 얘가 등가적으로 보면은 등가 이것도 영상 등가회로지만 좀 더 단순화시키면은 이런 형태가 되죠. 물린 상태에서 두 개가 병렬로 물린 상태에서 Z, T가 이렇게 물린단 말이에요. 이게 접지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값을 요거에 맞춰서 계산해 주시는 것까지 있으면, 이게 물론 문제는 등가회로를 그려라죠. 그냥 등가회로 그리면 돼요. 원래 물어본 거 10점은 그러긴 했잖아요. 물어본 거 쓰기로 그냥.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점수를 좀 더 받거나 뭐 이게 25점이었다 그러면 이런 임피던스까지 싹 계산을 해서
넣어주시는 게 기본이죠. 사실 제가 이게 모험담을 만들 때 우리 계통에 맞는 거는 하나 계산해서 넣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매일 보내는 과정에서 빠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인쇄물에는 임피던스 계산한 게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좀 재밌는 문제라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대부분 안 잡으셨겠죠? 대부분 안 잡으셨죠? 솔직히 뭐 여기 오신 분들 아는 거는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MVDC. 이게 제가 이제 수업 때 이제 직류 배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사적인 걸로 이제 준비하십사 말씀은 드렸었는데 이제 MVDC가 나왔어요. HVDC는 기본적으로 다 가져가니까 뭐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MVDC하고 이제 LVDC가 있는데 사실은 LVDC를 좀 더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MVDC보다는. 근데 이제 딱 문제에 뭐가 나와졌냐면 MVDC가 딱 나와졌죠. 뭐 어떻게 쓰셔야죠. 이것도 근데 이런 문제들을 유형은 사실 전압 범위만 조금 알면은 전압 범위만 알면은 솔직히 뭐 그냥 HVDC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는 채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전압 차원에서의 HVDC 장점을 채용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잡을 거 없으면 잡을만 한 거예요, 이것도. 이게 문제의 문제에 사실 답이 있잖아요. 미디움 볼테지 다이렉트 커런트래요. 직류긴 직류인데 중간 전압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송전 전압은 송전은 HVDC고 배전은 LVDC란 말이에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거니까 이 중간 전압이 통상 우리가 직류 배전을 1500V를 보잖아요. 1500V를.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송전은 HVDC 송전은 100kV 이상을 보니 그 사이를 미들 볼테지로 보면 된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전압 구분 인쇄물 보시면 책자 보시면 이제 전압 구분을 일단 해놨고 이제 구성은 사실은 뭐 이게 송전하고 비슷한 거예요. 송전하고 이제 방사형이 있을 거고 환상형이 있을 거고 이제 방사형은 서로 이제 중간에 따는 거 없이 그냥 쫙 가는 거잖아요. 퍼지는 거. 그게 방사형이고 환상형은 루프식으로 서로 버스하고 연결시키는 게 이제 환상형일 거고 백투백은 우리가 전압형으로 지금 신부평에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신부평 변전소에 지금 백투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신부평 백투백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거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있지만 사실 뭐 단락 용량을 뭐 억제하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전압 안정성이거든요. 그 전압 안정성 확보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HVDC 인버터로 전압형이 들어가야 된다. 뭐 뒤에도 전압형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백투백도 있고요. 멀티터미널도 전압형은 전류 역전으로 역송이 가능하니까 뭐 멀티터미널 얘기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의 특징, 문제가 구성하고 특징 적용이라고 했으니까 특징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게 사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HVDC 송전의 장점이 있을 거고 LVDC 배전의 장점이 있을 거고 그럼 MVDC 중간 미들 볼테지의 특징은 그 송전 쪽하고 배전 쪽하고는 또 딱 중간이거든요. 사실 애매하지 사실. 할 게 없어. 뭐 유도장애 얘기 쓰기도 그렇고 유도장애 써도 되기는 하는데 결국은 중간 미들 볼테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신재생 수용성이겠죠. 그러니까 신재생 수용성, 미들 볼테이지 때에서는 신재생 수용성이 키워드로 나올 거고, 그리고 뭐 미들 볼테이지지만 사실상 HVDC 송전의 장점을 어느 정도는 끌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써야죠. 아까 얘기했던 뭐 협효과가 어쩌고, HVDC의 장점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다 연결되는 것들이 특징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자, 일단 아까 1번에 지금 영상 등가로 이거 나왔던 건 약간 난이도 말씀 안 드렸구나. 얘는 난이도 상이고요. 당연히 상이고, 약간 편협한 문제성은 조금 있어요. 그럼 다시 나올 가능성 얘기 조금 언급을 해드려야 되니까, 아까 1번 문제는 완전히 이게 자주 다시 나오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변전소 MTR 쪽에, 변전소 쪽에 고장 전류 검토를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이미 1번 문제는 뭐 다시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뭐 안 나오지도 않겠지만 안 나온다고 장담도 못 하겠지만 그렇게 확률은 높지 않은 유형이고, 2번은 MVDC도 난이도를 중상으로 봐야 돼요. 생각 밖으로 준비하신 분 많을 거예요. MVDC에. 나 빼고 다 준비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심플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분 꽤 있을 거고, MVDC는 난이도는 중상이지만 앞으로 LVDC, MVDC, HVDC 뭐 막 나오고 출제될 확률 꽤 있습니다. MVDC 나왔으면 이제 LVDC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뭐 LVDC, MVDC, HVDC를 종합해서 설명하시고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가능성 충분히 있는 유형입니다. 이거는. 자, 3번 보시면 태양광 발전소의 인버터 효율, 이를 대표하는 최대 효율, 유효율, 캘리포니아 효율을 설명해라. 이 문제는 난이도는 상이고요. 난이도는 상에 가깝고, 1교시는 난이도 높은 문제가 앞에만 있어요. 앞에만 있습니다. 난이도는 상이고, 이게 또 굉장히 편협한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1교시에서 가장 편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실무적으로 우리가 저도 이제 신재생 100메가와트짜리 이거 하는 거 설계도 하고 자문도 하고 막 이러는데, 최대율이 뭔지 알고요. 유로율도 알아요. 유로율이 유럽에서 쓰는 효율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 쓰는 효율이고, 근데 이 답안지에다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효율의 측정의 차이점을 써줬을 뿐이 없는데, 그럼 이 문제가 편협해지는 거지. 제가 왜 그걸까지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이, 내가 발성배정 기술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내가 왜 이걸까지 알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죠. 저만 드나요? 저는 실제로 100메가짜리 이런 거, 인버터 이런 거 한다고요. 근데도 이 측정 방법까지는 몰라요. 뭔지는 알아도. 답안지 뻔해요. 최대율은, 인버터가 효율이 가장 높은 효율을 찍는데요. 근데 그게 보통 75% 내외지.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부하율을 한 75% 내외에서 그 맥시멈을 찍어요. 인버터 효율은 항상. 그 유로 효율은 부하율을 차등을 유로 효율이건 CEC건 다 똑같아요. 자기네 기후에 맞게, 자기의 전력의 특성에 맞게 부하율을 세팅해 놓고, 그 맞춰진 부하율에서 효율을 측정한 다음에 평균을 내요. 어떤 평균? 가중 평균. 근데 그 가중치라는 건 그 나라 기후 특성, 유럽의 기후 특성에 맞춰진 거지.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그 배폼을 보시면 뭐 유효율은 뭐 5%, 10%, 20%, 30%, 50%, 50%고 밑에 보면 가로 열고 가중치는 뭐 0.03, 0.06, 0.13 짝짝짝짝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하율을 기호 특성상 갖는 비율이 가중치가 된 거예요, 그냥. 그럼 결국은 최대 효율보다는 유로 효율이나 CEC 효율이 낮을 수뿐이 없고요. 좋은 인버터라는 건 우리가 발전기도 그렇고 변압기도 그렇고 항상 최고 효율일 때가 최고 효율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높아야 돼요? 저부하일 때 효율이 높은 게 좋잖아요. 항상. 그리고 평균 효율이 높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유로 효율이나 CEC 효율이 높은 게 좋은 인버터고 이게 최대 효율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우수한 인버터가 될 수뿐이 없겠죠. 그냥 편협한 건 넘어갑니다. 이거 뭐 다시 낼 수는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확률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시 나올 법은 한데 대용량 화력발전소래요. 화력 원자력 아니고 수력 아니고 온리 화력발전소 증기터빈 발전기 진동 원인 및 영향 진동 방지 시 설계 시 고려사. 요거는 처음에 딱 문제를 딱 받아들이면 살짝 고민스럽잖아. 이게 뭐지? 근데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얼핏 생각 드는 게 우리 LFO 있잖아요. LFO 저주파 진동 부재동하고 SSR에서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설계시 고려. 이게 증기터빈만 얘기가 나왔으면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증기터빈과 발전기의 진동 원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LFO가 키워드가 됐을 뿐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해요. 제가 완전히 확신이 있는 건 아닌데요. 완전히 확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요게 맞지 않을까. 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쓰지 않으셨나요? 그죠? 발전기는 네. SSR하고 네. 터빈은 네. 저하고 풀수는. 아, 좋네. 그것도 좋네요. 주파수 저하도 진동이 심해지긴 하니까. 그거 너무 25점짜리 되는데. 저도 방지 대책에는 터빈 진동이 심화되는 것까지도 고려해서 방지 대책은 쓰긴 했어요. 저도 이렇게 뽑아내긴 했는데 그 주파수 저하까지 하면 또 좀 더 어쨌든 요거는 약간 불확실할 때는 많이 지르는 게 좋은 거예요. 약간 불확실할 때는. 그래서 그것도 나쁘진 장두성님 생각도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정답은 낸 사람만 아는 거니까. 그러면 뭐 이 키워드로 가면은 그 네거티브 댐핑은 소공 여작의 문제도 뒤에도 있지만 이거 키워드가 뭐야 이거는 소공 여자 방식에서 계좌의 L에 의한 자속의 응답 지연. 그래서 동적 영역이 불안정 영역. 요게 키워드죠. 키워드. SSR은 고유 주파수 이하에서 60Hz 이하에서 에너지를 서로 교환해서 진동하는 거. 서브, 싱크로너스, 리조넌스에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될 거고 설명이 원인으로 영향은 뭐 축비 틀림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축비 틀림 이런 거. 그래서 뭐 축비 틀림 뭐 이런 거 쓰시면 될 거고요. 대책은 딱 1번이 뭐겠어요? 무조건 PSS 나와야죠. 싫든 저든 내가 PSS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문제가 나오면 우리 발전소에 달려있는 게 뭐예요? PSS잖아요. 우리 발전소, 화력발전소에 달려있는 것들이 다 PSS잖아요.
뭐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사실 PSS가 왜냐면 뭐 이게 통신기기예요. 그냥 뭐 이거 사실 막상 보면 참 볼품없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물어본 게 그거니까 써야죠. 이 PSS 키워드는 FPWG, 델F, 델피, 델오메가. 그래서 이 세 가지 보조 안정화 신호 편창을 이용해서 동적 작용량을 제가 어차피 이 두 가지 설명하려면 그 논술반 때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얼마나 어렵게 설명을 해요. 어차피 그거 설명 안 되는 거 아시잖아 지금. 키워드만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 없으니까 이게 논술반 오시면 이게 왜 일어나는지 설명 다 해드립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게 왜 대책이 되는지도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그 보조 안정화 신호 FPW 키워드 뽑아내고 그걸로 안정 영역에 가게 한다. 그런 얘기 나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각종 대책들이 있었잖아요. 부제동이나 SSR 대책들. 뭐 전격 속도를 어떻게 120에서 125% 유지한다고 해놓고 우리가 설계 기준이 있어. 요 SSR 때문에. 그게 무슨 설계 기준이냐? 발전기 설계할 때 그 설계 시 무조건 이 공진 속도하고 얼마를 벌이게 돼 있어요. 전격 속도가 20% 이상 무조건 벌려서 설계를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친절하게 설계 시 고려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고려 사항이라고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PSS 넣어야 되고 그 전격 속도랑 인계 속도랑 20% 이상 벌리게 돼 있는 그 설계 기준 얘기해야 될 거고 여기까지가 기본 두 개 깔려야 되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게 화력에 국한돼 있잖아. 화력에 국한될 때는 이게 회전 속도가 줄어들면은 전격 속도가 회전 속도 그 인계 속도보다 높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뭐 최기술사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속도가 윙 올라가 당당당당 하다가 다 지나가서 전격 속도로 넘어간다고 해서 전격 속도에서 인계 속도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이제 조속기들 이런 게 설계 시 대책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게 발전기 기동할 때 스타트할 때 그 인계 속도 구간은 패스트 빠르게 진행가 가끔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 하나 저는 이제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저는 그리고 방진 설비 뭐 이상진동 정지장치 터빈 보호용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까 여기 계신 분들도 가서 생각나는 대로 적을 수 있을 뿐이 없어요. 대책은 생각나는 대로 적을 수 있을 뿐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전력 조류 계산. 좀 쉬운 게 나왔어요. 사실 4번부터가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많이 보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뭐 조류 계산 모선 종류하고 모선별 기지량과 미지량 뭐 기본서 때 그러니까 엄청 강조해서 기본서반에서 엄청 강조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단 모선이 있고요. 발전단 모선이 있고 뭐 부하단 모선이 있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슬랙 모선에서 스윙 모선에서 기준 모선 있잖아. 기준 모선. 그래놓고 이게 우리가 전체가 PQ 기본서 때 2라고 썼는데 사실 2라고 쓰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PQ 이대를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중에서 부하측은 계속 변동하잖아요. 부하가 계속 변동하면서 전압과 위상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지량이 부하측은 P하고 Q가 될 거고
당연히 P하고 Q가 될 거고, 발전단은 당연히 증기량 P가 될 거고, 뭐가 있어요? Q 대신 Q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여자기가 뭐를 조정해요? V를 조정하니까 V가 나올 거고, 뭐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제 기준 모선, 슬랙 모선이니까 기준 모선이잖아요. 기준 모선이면. 그러니까 당연히 난 원래 2라고 했는데 원래 이게 PG 뭐 EG 뭐 PL 아니지. 이 수용과 그냥 PQ 뭐 이렇게 쓰고, 여기에 이제 V하고 이제 기지량 자체가 슬랙 모선이니까 VS 델타 S가 되고, 얘를 몇 도로 잡아요? 0도. 0도. 그리고 이 그 중간에 기준 모선은 뭐다? 이 중간에 손실을 뭐를 하는 놈이야, 이놈은. 스윙 모선은 손실을 조류 계산에서의 손실 전력을 공급하는 걸로 취급하는 놈이잖아. 그래서 요 놈이 당연히 기지량이 될 거고, 얘는 사실 1PU. 이렇게가 이제 기지량이 될 거고, 미지량은 이제 요거에서 남는 거 맞잖아요. P니까. 저도 이제 시험을 봤으니까 요 기본에서 요거대로 이제 암기하는 거지. 요거 아니까 나머지는 Q하고 대를 모르고, 얘는 P하고 Q하고 QS 하나 더 넣어야지 사실 여기. 제 모범 답안은 시중 교재를 긁어놔서 그런 거고, 여기 PL 넣어야죠. 또 PL 넣고, 여기는 이 대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기지랑 미지랑 구분하고, 지금 모선 종류별 특징은, 발전소 모선은 이제 발전소 모선은 이게 유효 전력은 증기량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전압은 뭘로 해? ABR로 일정하게 유지시킨단 말이에요. ABR로 전압이 떨어지거나 높이면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거지. 전압의 기준이 되는 거고, 얘는 부하의 소비를 하는 놈이니까 PQ가 미지량이 되고, 요거에 따라서 뭐가 계속 바뀌어요. 전압과 위상각이 계속 바뀌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부하 크기에 따라서. 자, 그래서 그나마 이 난이도 말씀 다 드렸었나? 아까 이제 4번 문제는 제가 만약에 예상한 게 맞다라 그러면 난이도가 한 중정도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난이도 한 중정도 보셔야 되고, 만약에 제가 예측한 게 출제자의 의도와 다르다면 상이 될 거고, 그리고 5번 문제는 기지량과 미지량, 제가 뭐라고 얘기할지 아시잖아요. 이거 하입니다. 하. 거기 300명 가면 300명이 다 아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이거를 점수를 내가 8.9점을 받겠다고 뭐를 쓸데없는 걸 잔뜩 쓰시거나 이런 거 별로 효과 없을 겁니다, 이거. 그냥 딱 물어본 거. 모선 설명하시고, 기지량, 미지량 정확하게 표현하시면 적정한 점수가 나올 겁니다. 문제 6번. 송전 이용요금 산정 방법 중 총괄 비용법과 한계 비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난이도 딱 봐도 상이죠? 딱 봐도 상이고, 약간 편협성이고, 이거 요금 산정하시는 분도 잘 몰라요. 이건 실무 용어도 아니고요. 경제 이론 용어예요. 이거 아주 옛날에 이제 초기에 이게 도입할 때 이런 걸 검토를 했었대요. 이게 한전 적자 때문에 이게 문제가 것 같아요. 아, 적자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그런 거 잘 한자에서 그런 신경 잘 안 써요. 그런 엄청난 사명감을 갖고 출제를 하러 들어가지 않아. 그리고 들어가신 분들이 졸업하신 분들이 다 들어가서 거의 신경 안 씁니다. 이게 그 초기에 도입할 때 나온 문제가 아니고 나왔던 이론인데, 이 총괄비용법은 그냥 이게 그 인쇄물 보시면은 맨 위에만 보세요. 맨 1번만 보시면 총괄비용법은 먼저 송전선의 건설비, 운영비 및 추가 증설비용 등 송전 서비에 관련된 제반 비용을 일괄하여 하나의 비용으로 합친 후 이거를 이용자들한테 분파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눠서 내라고 한다. 제일 심플하잖아요. 이러면 되잖아. 이게 제일 심플해요. 그래서 2번 보시면 이 방법은 간편하고 투자 비용 회수가 보장이 돼. 왜? 무조건 분할시켜서 내라고 그러니까, 이용자한테. 그죠? 아무 문제 없어, 이거는. 이용자한테 그냥 분할해서 내라고 그러니까 아무런 장점이, 회수가 보장되는 장점이 있어. 독점 기업의 비용 회수 위해 널리 이용된다. 답이 다 있잖아, 이거 한다고. 뭐 나머지 종류, 뭐 우편요금법, 계약기억료법, 이거는 그냥 적어 놓은 거고, 밑에 한계비용법 보시면, 한계비용법은 송전요금의 한계비용에 산정하는 방식이라고 해놓고, 이게 뭐냐면 조류나 이런 사항을 봐서 이게 안정도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요금을 매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어떤 송전선로냐에 따라서 이용요금이 천차만별로 변한다 이거지. 복잡해서 안 쓰죠. 복잡해서 잘 안 쓰고, 결론은 이 문제를 난이도는 상이지만 이 문제가 또 나온다. 또 나면 또 나쁜 사람이지. 또 나면 나쁜 사람입니다, 이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송전 이용 요금이 어디 있어요? 우리 공급 약관에 있잖아요. 거래 약관에 송전 시설 이용 요금 해가지고 뭐 쫙 있어요, 표가. 차라리 그걸 물어봤으면 치사하긴 해도 뭐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조금 그렇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그렇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만만한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이건 뭐 그냥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죠. 다 아시죠?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뭐 고조파 이거 키워드는 제가 강의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키워드는 벡터만 그리실 줄 알면 끝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선형보안은 고조파 없을 때는 Q2D로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고조파가 있으면 얘는 유효분과 무효분과 90도의 위상차가 나는 또 다른 벡터가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려놓고 피상전력이 이렇게 됐을 때 요 꼭지점하고 요거하고 연결해서 피상전력 S를 표현하면 이게 이 피상전력과 이 유효전력 간의 비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고조파 부하가 있을 때 역률이죠. 역률. 얘도 뭐 10점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니까 이 이론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질 않아요. 그죠? 이건 이거 가져가기도 어렵지가 않아. 이 그림만 알면 돼요, 그냥. 자, 위에 뭐 고조파 성분 보시면 IH는 뭐 I2제곱, I3제곱, IN제곱
차수별로 제곱해서 절대값 친다 이거죠. 루트 씌워서. 뻔한 얘기고. 그럼 종합전류 I는 당연히 유여분에 영향을 미치는 전류의 제곱에 무여분에 영향을 미치는 전류의 제곱에 고접하 전류의 제곱에 루트로 절대값 치면 당연히 나올 거고 이 그 피상전력과의 관계도 당연히 제곱으로 나올 거고. 근데 이제 역률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역률을. 그러면 이때의 역률이 코사인 세타 다시라고요. 고조파를 고려한 역률 세타 다시라고 하면은 얘는 요 노란색 피상전력 S분의 P가 될 거고 S는 I, V가 될 거고 유효전력은 이 중에 기본파 I1의 V의 코사인 세타, 즉 고조파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역률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요거를 그러니까 분해를 해야죠. 요거 지우고 얘 바깥으로 빼고 하면은 얘는 I1 제곱, I2 제곱, I3 제곱, 점점 더하기 점점점 I n 제곱이고 분자는 I1의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다 I1으로 분모와 분자를 I1분의 1을 곱해주면 얘는 날아가고 코사인 세타만 남고 얘는 I1 제곱분의 요게 그대로 들어가니까 이거를 쉽게 쓰면 1 더하기 I1 제곱분의 I2 제곱 더하기 I3 제곱에 점점점 IN 제곱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게 THD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1 더하기 THD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THD 제곱이 들어가야죠. 죄송합니다. 제곱이니까 바깥으로 나와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THD 제곱만 쓰셔도 돼. 내가 볼 때 THD 제곱만 쓰셨어도요 점수에 0.5점 이하의 영향이야. 그러니까 거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대책은 중요하지. 근데 대책은 써야죠. 이 대책이 고접파 이게 역률과의 관계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받으려면 대책을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의 키워드가 뭐였어요? 콘덴서로는 개선이 안 된다는 거지. 핵심이. 콘덴서 아무리 넣어봐야 고조파만 커지지 뭐가 안 돼요? 역률은 개선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뭘로? 수동 필터, 능동 필터, 다퍼스 뭐 이런 것들로 억제 대책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자, 이게 논술 교재에는 여기에 사실 대타 결선도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뭐 대타 결선 쓰셔도 돼요. 대타 결선 하나 쓰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타 결선은 역률 개선책으로 보지 않는 게 역률이라는 거는 변압기 이하 수용가 역률 얘기하는데 변압기 델타 결선 한다고 해서 수용가 쪽 역률이 개선되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쓰셔도 돼요. 왜냐면 개통 역률에는 영향이 있을 테니까. 개통 역률에 영향이 있을 테니까 쓰셔도 상관없어요, 사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 그런 것들을 대책 쓸 때 말씀드립니다. 자, 해저 케이블은 입삼주에서부터 양육 지점을 거쳐 해저 구간에 포설된 케이블을 말한다. 해저 케이블과 해저 케이블의 고정점 탄지 기법을 설명해라. 이 문구가 어디 있냐면 아까 우리 전 박사님 얘기하셨죠. 송변정 용어 해설집에 있습니다. 송변정 용어 해설집에 보면요, 이거하고 텄이 안 틀리게
해저 케이블의 고정점 탕지기법 해놓고서 요 멘트가 딱 있어. 여기서 얘기한 해저 케이블이란 요 양육지점까지 딱이다. 요 멘트를 딱 용어 해설집에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용어 해설집에 있는 내용이 모범답안이라고 보셔야 돼. 안타깝지만 그게 요 지금 배포된 인쇄물에 있는 테스트반, 머레이 루프, TDR, ARM, 디지폰, 서칭 코일. 우리가 그 지중 케이블 고정법, 탐지기법 하면 뭐 펄스 레이더, 뭐 TDR하고 머레이 루프하고 그 서칭 코일도 원래 우리 기본으로 깔려줘야 돼요. 우리 한전에서 서칭 코일을 쓰기 때문에 서칭 코일법은 원래 기본 깔려야 돼. 이 세 개까지는 쓰셨을 것 같아요. 다 쓰셨을 것 같아요. 뭐 나머지 거 뭐 이거 어쨌든 펄스 레이더 TDR 쓰시고요. 그 TDR 쓰시고 머레이 루프 서칭 코일 쓰셨으면 점수 어느 정도 나오긴 할 거예요. 펄스 레이더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펄스 레이더라는 건 다 알고 있었으니까 뭐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운명에 맡기셔야죠. 점수를 운명에 맡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모범 답안이 제가 여기다 한 거와 100% 일치할 가능성이 99%입니다. 왜냐면 이 문구 자체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출제위원의 심리 상태를 봤을 때 본 거지. 용어에서 지금 뭐를 낼까 이렇게 뒤지다가 HVDC 좀 보고 뭐 이렇게 좀 그쪽 보다가 보니까 여기 딱 보인 거지. 딱 나온 거죠. 변압기 병렬 운전과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단상 변압기와 삼상 변압기로 나눠서 설명하시오. 이 앞에 고정점 탐지기법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그래도 중상이고 고주파 역률 관계 난이도 중하 가깝고 중상이고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과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단상하고 삼상 나눠 설명하시오. 이거 중하입니다. 난이도 이것도 중하고 이건 뭐 유인물로 드렸었나? 제가 유인물로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근데 문제 단상하고 삼상하고 나누어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답안지에 그거 나누어서 설명하셔야 돼요. 물론 저는 여기 그냥 공통적인 거는 그냥 공통이라고 얘기해서 적었지만 제가 시험장에 갔었으면 저는 명확하게 단상, 삼상 나와서 그냥 똑같은 걸 두 번 쓰더라도 다 썼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귀찮으니까 이렇게 쓴 거고, 현장 가서 쓰면 단상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및 충족하지 않을 때 문제점, 삼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 및 충족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 이렇게 기술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면과 이걸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일단 공통적인 거는 전압하고 건수비 같아야 되잖아요. 전압하고 건수비 첫 번째 같지 않으면 문제점 순환전류 전압이 다르면 무여분의 순환전류가 흐르겠죠. 변압기도 마찬가지로 무여분의 순환전류가 흘러서 과열되고요. 여기 제가 소속이라고 해놨는데 소손되는 거죠. 소손하는 경우가 발생하겠지. 소손 오타입니다. 소손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퍼센트 임피던스랑 XR 레이시오가 같아야 된다. 변압기 XR 레이시오 퍼임하고 당연히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르면 병렬 운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병렬 운전 조건엔 들어가지만 병렬 운전이 안 되는 건 아니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르면 뭐가 문제가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놈이 부하를 더 부담하잖아요.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 작은 놈이 먼저 과부하에 도달했겠죠. 전격부하, 전부하 용량에 도달을 할 거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큰 놈은 전격부하에 도달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두 대 병렬 운전하는 변압기를 전부하 운전을 못 하는 거지. 운전은 돼요. 부분부하 운전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병렬 운전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르면. 자, 그래서 낮은 쪽이 먼저 과부하에 도달해. 과부하에 도달해서 결론은 이거예요. 문제점은 전부하 운전 못 하는 겁니다. 전부하 운전. 퍼센트 임피던스 큰 놈이 전부하 운전이 안 됩니다. 다를 경우 병렬 운전은 가능하나 퍼센트 임피던스가 큰 변압기의 전부하 운전은 불가하다. 용량 비례식 같은 거 이런 거 기본서 때 배우신 거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써주시면 좋고요. 그 단성 변압기에만 해당하는 거 이제 극성에서 극성이 반대일 경우 변압기의 등가적 단락이다. 그래서 이제 이 극성도 제가 수업 시간에 그림 그려드린 거 있잖아요. 예, 그려주셔야지. 실전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게 극성이 다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 단락사고 나는 거 보여주셔야죠. 자, 삼성 변압기는 각변이가 같을 것. 그래서 각변이가 다르면 순환 전류가 흘러 건선 온도가 상승한다. 그래서 병렬 운전 가능 결선하고 불가능 결선 붙여놨고, 사실 이게 25점짜리면 이 각변이도 제가 결선도하고 벡터 해드린 거 있잖아요. 25점짜리면 이거 그려야 되는데 10점이잖아요. 이 10점일 때는 진짜 시간이 남아 돌면 그리고요. 시간이 안 남아 돌면 그냥 요 정도 쓰셔도 돼요. 근데 그런 것들, 각변이 같은 것들은 벡터를 설명해 주시면 학생이 도움 되겠지, 사실.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 되고, 상회전 방향이 다른 건 이것도 똑같아요. 그림으로 똑같이 그릴 수 있어요, 이것도. 그죠? 단상의 극성처럼. 상회전 방향 다르면 단락이지 뭐, 그냥. 자, 뭐 기타 해가지고 용량비는 뭐 3대1이고, 뭐 온도 상승 한계나 내충격 빌값, 우리 변압기 빌값 있잖아요. 건선빌 있고 단자빌 있고, 그런 빌값들도 맞춰줘야 된다.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뭐 생각나시면 쓰시고, 뭐 안 되면 뭐 마시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얘는 중하 정도 됐었고요. 이거 교재랑 똑같이 나왔죠, 이것도. 교재랑 똑같이 나왔어. 심지어 직렬 공진하고 병렬 공진하라고 시라고 딱 고정해줬어. 더 쉽지. 그죠? 얘가 사실은 여기에 흐르는 게 IN이 흐르고 여기서 분류가 되는 거잖아. ISN하고 ICN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건데, 그래도 또 이제 여기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IN이라는 게 이 N 값이 불특정 다수잖아. 2차 고접할 수도 있고 3차 고접할 수도 있고 4차 고접할 수도 있고 257차 수도 있고, 예? 199차 수도 있고. 이게 N 값을 모르잖아요. 그냥 통상적으로 2에서 그냥 무한대로 가지, 그냥 N 값은. 뭐 사이차 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이 IN의 전류가 흐를 때 XL은 N XL로, 왜냐면 이 XL이 60Hz일 때 기준인데 2파이 FA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60Hz일 때 기준이니까 N차 고접파가 흐르면 이 60Hz의 N배의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N배의 주파수에. 그러면 이게 XL이 60Hz의 10ohm이었어요. 그럼 120Hz가 흐르면 얘는 20ohm이라고. L이니까요. 주파수에 따라서 방해를 2배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리액턴스는 NXL이 되고, N차 IN이 흐를 때는 XC는 N분의 XC로 변하고, XS는 N
S를 배양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할 때는 이걸 치환해 놓고 했죠. 치환해 놓고 얘를 B로 치환하고 얘 두 개 합쳐서 얘를 C로 치환해 가지고 I S N은 A 더하기 B분의 SN이니까 A의 IN이고 I C N은 A 더하기 B분의 IN인데 무조건 B분의 1다 곱하면 얘는 B분의 A 더하기 1의 B분의 A고 얘는 B분의 A 더하기 1의 IN인데 B분의 A를 베타로 치환하면 베타 더하기 1분의 베타의 IN이고 얘는 베타 더하기 1분의 베타분의 IN이 돼서 베타 값에 따라서 결국은 ICN, SN이라는 건 전원축으로 흘러가는 고주파 전류고 ICN은 콘덴서 회로로 흘러가는 고주파 전류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베타가 0일 때는 얘가 ICN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0일 때 하면 되겠다. 맞나? 뭐 이상하긴 하다. B분의 A B분의 이게 분자가 있어요. 어떤 거요? 밑으로 분자가 있어요. 북측 선임분들 바로 이거 분자. 아, 죄송합니다. 네. 베타가 0일 때는 0분의 0이니까 1분의 0이니까 베타가 0일 때는 전원축은 ISN이 0이 되고요. 얘는 1분의 1이니까 ICN이 IN이 되니까 베타가 0일 때가 베타가 B분의 A라고 그랬으니까 베타를 다시 쓰면 B가 N SS고 A가 N X L 빼기 N분의 XC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타가 0이라는 건 얘하고 같다는 거잖아. 직렬공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타가 0일 때 직렬공진하면 베타가 0이기 때문에 전원축으로 유입되는 고접화 전류는 0. 콘덴서로 흘러가는 콘덴서 회로로 흐르는 전류는 고접화 전류는 100%. 다시 얘기하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고접화 필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애초에 얘기한 이 콘덴서 회로가 고접화 필터 용도로 설치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콘덴서를 우리가 필터로 전력용 콘덴서를 고접화 필터로 쓰면 콘덴서가 나가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피해야지. 우리 뭐 필터가 되는 건 피해야 되는 거고 얘도. 그리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일 때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보면 분모가 0이 되죠? 그럼 무한대가 되잖아요. 분모가 0이 되면 이게 고접화 전류 확대 현상입니다. 콘덴서에 전류 확대 현상이 돼서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일단 이 콘덴서 회로가 용량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N XL보다 N분의 XC가 더 크면은 이 조건이 되면은 용량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 N이 몇 차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N이 몇 차인지 모르니까 이게 용량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조건.
즉 병렬 공진하는 거죠. 이것과 마이너스로 쌍대하다는 건 결국은 저 회로에서 봤을 때는 문제 회로에서 봤을 때는 이 회로랑 이쪽 회로랑 A 회로랑 B 회로랑 병렬로 공진하는 형태가 되고 전류가 무한대가 돼서 전원축으로도 전류 확대가 되고 콘덴서 회로도 전류 확대가 돼서 이런 형태는 어떻게든지 피해야 된다가 답일 거고 우리 실무적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런 형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유도성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유도성으로 하는데 이 유도성을 하면은 이 n이 수시로 변하는 값이잖아요. 근데 n이 커지면 n이 차수가 올라가면 이 콘덴서의 용량은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n이 차수가 올라가면 리액터의 용량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같이 만날 일이 없어. 그러면 결국은 이 유도성인 상태에서 n을 가장 작게 해놓는 게 정답이겠죠. 그쵸? 유도성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n을 가장 작게 해놔야 돼요. 그럼 n이 가장 작은 케이스가 2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2차. 근데 2차 고접한 잘 안 나와요. 그럼 3차는 델타로 잡아요. 실무적으로 델타로 잡아. 그럼 4차 잘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맨 마지막 미니멈으로 나와야 되는 숫자가 나오죠. 자, 그래서 XC의 뭐보다 25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25분의 1분이 4%죠. 그럼 우리가 몇 프로에 맞춰 보통 5에서 6% 이렇게 맞추잖아, 기준이. 그 얘기입니다. 이 정도까지 결론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5에서 6% 되는 것까지는.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인쇄물에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이 문제는 난이도 그래도 다른 학원 교재에 잘 없으니까 중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발전기 유효전력 주파수 유효전력 특성과 부하의 유효전력 주파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죠. 또 기본서에서 하나가 떡하니 나왔습니다. 우리 최기술사님 좋아하는 키워드로. 자, 발전력 주파수 특성은 무슨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수화 특성, 반비례 특성. 그리고 부하 주파수 특성은 비례 특성. 그게 다죠. 그게 답니다. 그래서 발전력과 주파수의 특성은 반비례하는 특성으로 이제 수화 특성 이렇게 되는 그림 하나 있고 부하하고 주파수는 이제 비례 특성 되는 요 그림 하나 있고요. 요 그림 2개 그려서 쫙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력이 되시면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부하가 늘어났더니 조속기와 부하의 자기 제어성에 의해서 중간에서 절충하고 있다. 주파수가 떨어진 상태로 있다가 발전력을 늘려서 원래 주파수로 돌아가는 이런 그림 있었잖아요. 이거구나, 발전력 내는 게 이거. 그래서 요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렇게 갔다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에 있었죠. 요거까지 해주시면 좀 더 낫겠죠? 저는 그냥 귀찮아서 안 넣어놨는데 여력 되시면 제가 현장에 있었으면 그것까지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원래 요거. 요 그림은요, PF 얘기만 나오면 어디든지 다 때려 넣는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 원래. 요것이 왔다가, 요리 왔다가, 요리 가는 거. 이게 PF 특성 제일 설명 잘 되는 그림이잖아요. 이게. 주파수 변동, 부하 변동,
발전력 증가 뭐 이런 거 나오는 뭐 이런 것들 형태의 것들을 잘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얘는 안타깝지만 하죠. 뒤에 문제들은 다 쉬워요. 어쩔 수 없어. 안전도 증진시키는 방법 중에 소극여자 방식 설명하시오. 소극여자 방식이 뭐예요? 여자기를 빨리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압 조정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방법. 뭐 그런 거죠. 소극여자 방식은. 그래서 이게 소극여자 방식을 적용해서 안정도가 향상된다는 내용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걸 좀 적고 나면은 좀 답안지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지금 배포물에는 뭐 전압이라든지 전압 상승률이라든지 소극 여자기 설계하는 뭐 이런 내용을 그냥 적어놨어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소극 여자 할 때는 결국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내용 위주로 아마 답안을 쓰셨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아마 그 정도에서 적당한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비빌순 있잖아요. 비빌순. 소극 여자 방식 가지고서 비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잡으셨을 것 같고요. 10개를 채워야 되니까. 지금 냉정하게 얘기해보세요. 여태까지 훑어보니까 버릴 게 보이잖아. 1번 버려야죠. 아까 송전 이용요금 기분 나쁜 거 하나 버려야 되죠.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게 3개뿐이 없어요. 우리 버릴 수 있는 게 3개뿐이 없어. 그럼 뭐 버려야 돼요? 1번하고 뭐 그거 버리고 나면 뭐 하나는 버려야 돼요. 아까 유로 효율 CEC를 버리거나 아니면 MVDC를 버리거나 뭐 이런 거 하나 버려야 되는데 그럼 소극 여자 방식 못 버린다고요, 얘는. 사실 잘 보려면 점수를 잘 보려면 MVDC 잡고요. 아까 버릴 것들 중에 1번하고 3번 중에 하나 잡고 뭐 갔어야 되는 건데 아마 그걸 못 잡았을 테니까 아마 12번도 다 잡으셨을 거예요. 여자기는 대충 쓰잖아요. 안 되면 여자기 그림 다 그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맨날 뭐 여자기 그림이 있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AV 하나 달고 이거 뭐 쓰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통에 PT 하나 단 다음에 일로 기준값 들어오고 뭐 이 그림. 얘 난이도 중입니다. 자, 계산 문제 하나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 계산 문제가 또 엄청 쉬운 거예요. 서비스 거의 뭐 서비스 문제 기본서 하고요. 기본서에 있는 예제를 똑같이 갖다 쓰고요. 이 숫자만 350을 450으로 바꾸고 요거를 뭐 2,000을 3,000으로 바꿨나 3,000을 4,000으로 바꿨나 그랬던 문제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이게 1교시 12번, 13번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게 전통적으로 보면 서비스 하는 거죠. 1교시 계산 문제 뒤쪽에 나오는 계산 문제는 항상 쉬워요. 아마 대부분 잡으셨을 거고 이거를 뭐 약간 계산을 잘못해서 틀리시는 분들은 뭐 할 말도 없는 겁니다. 할 말도 없어. 이거 뭐 속도 조정률이 PM분의 델 P고 FM분의 델 F의 100이잖아요. 이게 4%라면서 문제 4%. P는 얼마? 450. 주파수는 얘는 60Hz고 델 F는 얘는 0.15. 그럼 뭐 그냥 델 P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계산하면은 내가 계산을 맞게 했을 테니까 28.125가 나온대. 28.125가 나오면 원래 400으로 운전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주파수가 0.15 줄어든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0.15 주파수가 감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감소하면 우리 조속기에 의해서 출력을 더 내잖아요. 그러니까 0.15 감소했는데 출력이 28.125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400에다가 28.125를 더하면 428.125 메가와트. 그리고 또 뭐 물어봤어요? 계통, 특성, 퍼센트 특성 정수네. 퍼센트 Kg는 원래 Kg가 델F분의 델피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전체 용량 Pn 시그마 100이잖아. 이게 얼마라고 그랬어? 44,000. 여기 0.15. 델피가 28.125. 끝이죠? 계산하면. 뭐 4.6875%인가 그렇대요. 계산하면. 됐죠? 서비스 문제. 자, 2교시 넘어갑니다. 자, 아까 전 박사님도 말씀하셨죠? RL 직렬로의 과도 현상. 이제 교류하고 직류가 같이 났단 말이에요. 교류하고 직류. 같이 나와서 전류 구하고서 과도를 비교해서 설명해라. 그 명확하게 이제 회로이론 문제지. 이건 명확하게 회로이론 문제입니다. 이제 회로이론에서 우리가 과도 현상을 얘기할 때 보통 기존의 기출이 그 직류 인가하는 거 위주로 다 나왔었어요. 근데 직류는 제가 볼 때 거의 많은 분들이 다 가져가셨을 거예요. 직류. 근데 교류가 이제 나와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류를 했던 거를 해보셨던 분들은 잡으셨을 거고, 그거 안 해보셨던 분들은 이걸 많이 패스하셨을 수도 있어. 왜? 2교시는 잡을 만한 문제가 많았어요. 나머지 것들이 조금 만만했어요, 2교시는. 그래서 뭐 여차 진짜 좀 그렇다 싶으신 분들은 안 잡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풀이가 아마 1호반 때는 아마 라플라스, 영라플라스로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이제 과도해를 비교하라고 그랬잖아요. 과도해를 비교하면은 사실 적분상수를 하는 게 저는 이게 모범답에는 맞지 않을까 싶은데, 뭐 라플라스로 하셨어도 점수에는 차이가 없으실 거예요, 크게.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고, 개인적으로는 출제자는 이거를 적분상수로 하길 바랐을 것 같아서 제가 답안 만들 때 그냥 적분상수로 똑같이 해놨어요. 아주 직류하고 교류하고 풀이 방식을 아예 그냥 똑같이 해서 풀이를 해놨고, 이거 하면 20분 가니까 이건 집에서 해보시고, 문제를 보시면 그 직류와 교류를 인가한 경우, 직류전압을 인가한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과도해를 비교하라고 그랬잖아. 이제 과도해를 25점에서 비교하라고 했다는 거는 뭔가 물어보는 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고민을 저도 한참 했어요. 이게 뭘 물어보나. 과도해 물어보기 위해서. 저는 일단 이렇게 봤어요. 직류하고 교류를 비교해서 과도해를 물어봤다는 거는 그 L에 대해서, R은 직류나 교류나 똑같잖아요. 근데 L에 대해서 직류하고 교류가 다르잖아요. L에 대해서, 우리 L 성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좀 핀트를 맞춰서 비교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판단을 일단은 했고, 그래서 결국은 L에 의해서 교류가 뭐가 생겨요? 위상차가 생기잖아요. 그 위상차 한번 언급해 줘야 될 것 같고, 이 L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교류는 시정수 생기고 비대칭성이 생기잖아요.
그 희종수도 생기고 희종수도 당연히 나와야죠 지금. 그래서 그 내용으로 비교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위상차 생기는 거, 비대칭성 생기는 거. 제가 봤을 때 증류는 이제 제로 성분에서 예, R분의 1을 증가하면 수렴하는데 예. 교류는 그 그림. 교류는 이제 무한대에서 예, 줄어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증류는 예. 증가하면서 수렴하는 거고 교류는 감소하면서 수렴하는 거고. 아, 좋은, 굉장히 좋은 접근을 하셨습니다. 예, 뭐, 그것도 뭐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제가 여기 정리한 거는 그냥 제 피셜이죠. 내 피셜로 일단 정리를 한 거고, 뭐 사실 뭐 출제한 사람이 뭘 갖고 물어봤는지는 저도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위상차 나오는 거라고 비대칭성 나오는 게 핵심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보통 교류의 RL 과대원성은 우리 단락전류 메커니즘 할 때, 단락전류 메커니즘 제가 설명할 때 얘기해 드리잖아요. 끌어올리는 거, 그 비대칭성. 그래서 그게 핵심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저는 좀 정리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도 난이도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거의 중상으로 봅니다, 저는. 이것도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냉정하게 이거 두 개를 다 정확하게 푸셨을지도 의문이고요. 의문이고, 직류인가 했을 때는 정확하게 푸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교류까지 정확하게 푸셨을까에 대한 의문이 저는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중상이 됩니다, 이거는. 자, 2번. 우리나라 배전 계통의 2-9 3상 4선식 자중접지 방식으로 선정한 이유를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설명하죠. 이 문제가 사실은 어렵고도 쉬운 문제죠. 사실 어렵고도 쉬운 문제인데, 이게 쓰려면 또 한도 끝도 없이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거고요. 쓰려면. 근데 또 막상 쓰려면 또 생각도 안 나고요. 예,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크게 저는 이제 제가 시험 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장에서 이걸 맞닥뜨렸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굳이 이거를 또 답안으로 정리를 하려면 꼭지를 좀 나눠야 되잖아요. 이게 2-9 3상4선 다중접지가 오는 과정이요, 굉장히 길었어요. 이게 뭐 라떼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의 라떼 얘기가 나와야 되는 얘기라서 굉장히 길었는데, 결국은 전압을 표준화시킨 게 있고, 2-9으로 3성 4선식을 또 그 2-9 배전에서 표준화한 아이템이 있을 거고, 근데 다중접지로 꼭지를 나눴다 이거죠. 꼭지를 3개를. 이게 모범 답안인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하고요. 이거는 근데 기술적 측면하고 경제적 측면을 또 나누라고 돼 있어서 문제.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우리 계통에서 이걸 적용했다는 건 기술적 측면도 우수하고 경제적 측면도 우수했기 때문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기술적으로 이게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은데 이걸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건 당연히 기술적으로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나누려니까 또 이것도 애매하고, 이게 막상 머릿속에서는 맴돌아도 정리하기 만만치 않으셨을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기술적 측면은 그 3개로 나눴어요. 2-9 표준화 시킨 거하고요, 3상 4선식 쓴 거하고 다중접지 한 걸로 나눴는데, 일단 전압 상향은 그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2-9으로 맞췄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효율이나 운영 효율성을 고려했을 거고요. 뭐 배전 자동화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향 2-9으로 상향해서, 제일 큰 건 손실이에요, 손실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이제 Y계통 적용한 거는 그 델타에 비해서 그 손실이 가장 적어요. 손실이. 델타에 비해서 손실이 가장 적은 게 가장 원인이라고 보셔야 되고, 우리가 배전설로 손실 경감 대책에서 적정 배전 방식을 선정하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손실 같은 동량일 때, 같은 배전 용량 손실일 때 그걸 비교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여기 그거 이용해서 답안 쓰시면 되잖아요, 이것도.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고, 이제 다중접지는 결국은 직접 접지, 비접지 중에, 저항 접지 중에서 직접 접지가 가장 좋고, 그 중에서 단일 직접 접지냐, 다중 접지냐를 따져봤을 때 다중 접지가 훨씬 안정적이고, 그냥 그 얘기 들어가야죠. 그 얘기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경제적인 측면으로 가면은, 그리고 안정성이 가장 좋잖아요. 다중 접지가 계정기 동작 확실하고 전위 상승 적고 가장 안정적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갈 수뿐이 없는 거고, 경제적 측면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은 손실 저감 얘기하고 나면 할 게 없잖아요. 뭐 다른 거 끌어내야죠. 신규 투자 설비나 뭐 국산 자재 국산화가 통일화가 되면서 자재 국산화가 용이해지고 이런 것들 좀 써서 답안지를 구성할 뿐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와서 투투나인 3상 4선 다중접지로 된 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 자료를 뭐 찾아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뭐 요 정도. 이게 제가 한전 자료를 찾아봤더니 요 세 가지를 하는데 44년이 걸렸대요. 진짜 80년대부터 대두하기 시작해서 삼성사선 완료까지 하는데 44년이 걸렸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자, 넘어갑니다. 3번. 뭐 이거 난이도는 이것도 중상으로는 봐야 됩니다. 중상으로는 봐야 돼요. 왜냐면 막상 정리하시려면 쉽지 않아요. 정리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번 HVDC에 대해서 다음 각 항목을 설명하시죠. 뭐 이건 뭐 그냥 만만하지. HVDC 다 준비해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3개를 물어봤네. 근데 이게 여기 약간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1번 보시면 경제적 기술적 관점에서의 AC 송전과 비교한 DC 송전의 장점 쓰죠. 사실 우리가 HVDC의 장점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단 말이다. 근데 기술적 측면하고 경제적 측면은 나눠야 되는데 여기 안타깝게도 요 문구로 어디 돼 있냐면 용어 해설집에 있어요. 용어 해설집에 보면 그 경제적 기술적 관점에서의 AC 송전과 비교한 DC 송전의 장점이 딱 있어. 근데 사실 그 내용이 우리 기본서 때나 논술반에 다뤘던 HVDC의 장점과 크게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어서 정리만 잘 하셨으면 어쨌든 경제적 기술적 관점으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만 잘 하셨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지금 인쇄물에 있는 거는 용어 해설집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갖다 놨어요. 용어 해설집에.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오면은 이게 용어 해설집과 내 답안이 조금 많이 틀려서 그렇다. 이렇게 조금 판단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경제적 요인으로 용어 해설집에서는 낮은 투자비를 먼저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HVDC가 AC 송전에 비해서 고가예요. 건설비는 고가입니다.
건설비는 고가인데 뭐가 있냐면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셔야 돼. 사회적 비용. 해서 이걸 함으로 해서 최초 건설비는 높지만 고려 성전에 비해서 대전력을 성전할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투자비가 낮아진다. 이게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동해 HVDC 하는 거 있잖아요. 그 765 신태백 라인이 지금 포화 상태라 동해 쪽에 HVDC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 건설비만 따지면 765를 증설하는 게 낫죠. 근데 HVDC를 한 근거가 뭐였냐면 그걸 함으로 해서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드는 게 고려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해서 낮은 투자비가 나오고 두 번째로 낮은 송전 손실, 전선 손실이라는 게 송전 손실이에요. 이거는 뭐 기본서 때도 다뤘던 거잖아요. 표피 효과 없고 뭐 리액턴스 손실이 없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손실이 적다라는 것들이 나오고요. 경제적 요인은. 자, 기술적 요인은 이제 기술적 요인으로는 AC 송전에 비해서 이제 동기화가 비동기 연계, 단락전류 증가 없이 연계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있었고, 그리고 뭐 제어성, 장거리, 해제 송전 케이블, 뭐 이런 것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용어 해설집에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이걸 나중에 점수가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이게 약간의 점수 감점 요인이 됩니다. 잘못하면 이 구성 자체가 모범 답안은 어떻게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기본서 때나 논술반 때 HVDC 장점에 얘기했던 것들이 이 내용보다 훨씬 깊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마 이 내용을 다 포함해서 아마 우리 학원에서 강의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점수는 방어는 하지 싶으니까. 자, 그리고 HVDC 케이블 종류. 우리가 맨날 얘기한 거 MI 케이블만 얘기했죠. MI 케이블. 근데 이제 뭐 HVDC 케이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하면 이건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이 케이블은. 이 기출에 기존에 나온 적 있어요. 제가 이거 문제풀이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MI 케이블, CV 케이블, OF 케이블이다. OF 케이블이다. 요거 정도 열거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기존에도 한번 나왔었던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압형 전류용도. 이것도 뭐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동안 뭐 대부분 잘 적으셨을 거고, 그것도 뭐 간단하게 이게 25점에 한 꼭지로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적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을 테니까. 간단하게 적으면 이제 키워드들만 얘기하면 전류형은 사이리스터 밸브, 그리고 무효전력 보상 별도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역성할 때 요즘 핫한 거, 정전 들어오는 거, 전류형은 제3HVDC 얘기하면서 맨날 나오는 게 그 얘기잖아요. 전류형은 역성할 때 정전, 0V를 한번 거쳐야 돼서 정전 없이 역성이 불가능한 거고, 고조파 많이 발생하고요. 대신에 가공 지중이 다 가능한 게 전류형이고, 전압형은 IGBT, GTO 방식. 손실 조금 크고요. 손실 좀 크고, 가격 비싸고, 정전 없이 역성 가능하고요. 블랙 스타트 기능이 있고, 케이블 송전만 되고, 고조파 확 줄고, 무효전력 공급 능력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 얘기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전압형 전류형에. 이게 전압형 전류형만도 25점이 나오잖아요. 얘가 25점에 한 꼭지로 들어왔으니까 적정하게 답안에서 작성 잘 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4번. 이 문제가 좀 제가 제일 아쉬웠어요. 왜냐면 이게 수업 시간에 이걸 좀 더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거든요, 제가. 이번 학기에
제가 고접화하면서 지그재그 변압기를 하면서 비접지 계통에 제가 중성점 잡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거 얘기하면서 제가 조금만 더 얘기했어도 이걸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이거 사실은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GTR 지그재그 변압기하고 GPT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잡았으면은 제가 볼 땐 고득점이에요. 이것에선 이게 조금 아쉬워. 제가 이번 학기에 고조파 지그재그 변압기를 얘기하면서 제가 비접지 계통, 특히 6.6 비상발전기가 있는 비접지 계통에서 중성점 잡으려고 GTR을 쓴다고 그랬어요. GTR에서 지그재그 변압기를. 보통 지그재그 변압기를 쓰고서 여기에 뭘 잡는다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NG, 레지스터. NGR은 NGR인데 리액터가 아니고 레지스터를 잡아서 잡는다고 해요. 이 NGR의 역할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GPT의 CLR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그게 조금 아쉬워. 예, 이번 문제 중에서 이게 제일 아쉬웠어요. 이게 제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도 있었는데 이게 기출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지그재그는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접지용 변압기로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없어서 제가 실무 차원에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이게 실무에서는 이걸 많이 써요. 비접지 계통에 우리가 접지용 변압기로 GTR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왔는데 이게 나와서 좀 아쉬웠고, 자 일단은 뭐 3, 4교시에도 이 문제 있었잖아요. 그 비상발전기 ATS 절차하는 거 그거 중성점 개방된 상태에서 절차하면은 그 부하단에 있는 거 다 터져요. 그 문제 그거 물어본 것 같은데 나는 그거 물어본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거 모범답안 지금 요 인쇄물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출제자는 그거 물어본 거예요. 우리 비상발전기 중성점을 개방한 상태에서 ATS 발전기 가동했죠? ATS 절차시키죠? 어떻게 되냐면 부하 다 나가요. 다 터져. 그거 물어본 거예요. 이게 중성점 뒤틀려서 다 터진다고 ATS 절차하면. 그건 물어본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이 모범답안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하여튼 그거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얘도 그거 물어본 거라고. 우리가 비상발전기 6.6 비상발전기 있는 계통에 영상전압을 잡아야 되죠. 영상전압을 잡아야 되는데 비상발전기 있는 계통에는 GPT로 잡기에는 용량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로 잡냐면 GTR로 잡아, GTR로. 그래서 접지용 변압기를 달아서 뭘로 하냐면 지그재그 변압기를 달아는 겁니다. 하고 중성점 전위 불안정 잡으려고 NGR 달아. 예,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수용과 비접지 계통에 적용하는 삼성 접지 변압기 사용 목적, 종류, 동작 원리죠. 사용 목적은 뭡니까? 비접지 계통은 지락 사고가 나면 지락 전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락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럼 비접지 계통 지락은 뭘로 잡아야 돼요? 전압으로 잡아야 돼요. 영상 전압. 그러니까 영상 전압, 영상 전류 검출용이 목적이고 사용 목적이고요. 영상 전압 또는 영상 전류 검출하는 게 키워드만 말씀드린 거예요. 종류는 GTR, 지그재그 변압기 플러스 NGR 단 거. 그리고 중성점 접지 Y 개방 델타 변압기가 뭐예요, 이게? GPT잖아요, GPT. 이거 GPT잖아요, 이거. 두 개예요. 지그재그 변압기하고 GPT.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동작 원리 보시면 NGR 달려있고, 이 NGR이 뉴트럴 그라운드 리액터가 아니고 뉴트럴 그라운드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 NGR이에요. 그래서 그게 잡혔고,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 비접지 계통에서
그 비접지 계통, 이게 비접지 계통인데 여기다 일단 이렇게 Y를 잡고 접지를 잡잖아요. GPT는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무조건 한 상이 폴트가 뜨면 우리가 Y 델타 변압기의 1차 측을 접지하면 2차 측에 역부위 결선돼서 루트 3배 전압 상승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하나가 일단 폴트가 뜨면 일단 상전압이 루트 3배가 되고 루트 3배가 된 게 여기 두 상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루트 3이가 걸려서 여기 중간에 걸리는 건 3V0가 걸려요. 항상 어떤 상에 폴트가 떠도. 그래서 이 브로큰 델타 요 단에는 무조건 3V0가 걸려요. 해서 그 내용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되게 단순해. 루트 3 뜬 게 중간에 뜨면서 이게 V0에 3배가 딱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부위 결선 잘 보세요. 역부위 결선하고 GPT 원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 Y 델타 변압기를 1차 측 접지했을 때 결상 문제 설명한 거하고 원리가 거의 비슷해요. 결상 문제. 결상도 기출에 있잖아요. Y 델타 결상 나왔던 거. 그래서 이 벡터도 보셔도 되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상입니다, 완전. 얘는 완전 상이어서 아까 HVDC 문제는 사실상 중 내지는 중하에 가깝고 이 문제는 상이고 요거를 좀 무리스럽더라도 잡으셨던 분들이 좋은 점수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저였으면 무조건 잡았어요. 저였으면 무조건 잡았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못 쓰는 게 보였거든. 이게 좀 아쉬워. 제가 쓸데없는 얘기 같아서 하다 말았거든요. 설마 이게 지그재그 변압기가 나오겠어 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제가 조금만 더 얘기했으면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5번은 뭐 쉽지 뭐. 이게 모델 계통의 송실 반전을 유도하는 거. 이거 뭐 식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그냥 쓱 딱 전개하시면 되죠. 그죠? 기본서에 그대로 있어요. 기본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도 식이 실수했을 확률이 조금 있어서 제가 중하로 봐드립니다. 하로 봐드리다가 중하로 봐드립니다.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틀리셨으면 참 술 한잔 하셔야죠. 네, 넘어가고 6번 마지막으로 시간 없어서 3번, 6번도 이거 뭐 교재 똑같이 있잖아요. 이거 무효전력 이용한 전압조정 방법하고 무효전력 과부적 시 발생하는 문제점 대체. 이거 뭐 맨날 나오죠? 맨날 나와. 2교시에서 제일 쉬웠어요. 난이도 하고 이거 뭐 교재에 연설교재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는 내용이라서 뭐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고요. 전 여기까지 하고요. 3, 4교시는 김진혁 기사님께서 올라와서 해주실 거고, 아무튼 너무 실망도 하지 마시고, 너무 자만도 하지 마시고, 겸허하게 기다리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몇 명, 어떻게 합격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번 시험. 이게 전 시험 상황도 있고요. 지금 시험의 난이도도 있고, 채점자가 들어갈 때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몇 명 합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원래 합격은 다음 시험 준비하다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다음 시험 준비하다가 합격했고, 그러니까 다 너무 실망도, 자만도 하지 마시고 겸허하게 기다리십시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